선생님 그 방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5.16 군사혁명이라고 불렀었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명분을. 그럼요.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심지어 그렇죠. 있지. 지금도 부르고 그 당시 헌법 뭐 개정된 전문 같은 거 보면 이제 4.19 의거를 자기들이 이뤄낸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많이 했는데 선생님 어떠세요? 선생님이 보셨던 입장에서 왜 그들은 자꾸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부르게 되는지. 뭐 지금 공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네. 그 자기 합리화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 합리화. 예, 자기 네. 합리화. 자신의 행동이 쿠데타하면 어감 그대로 정권을 들어엎는 거, 또 뭐 이렇게 되니까 혁명하면 뭔지 새로운 것이 등장하는 것처럼 되지만 잘 아시다시피 박정희가 전복하려고 한 정권은 당시의 장면 정권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승만 정권서부터 꾸준히 정권 전복을 기도하다가 우스운 얘기로 하면 재수가 없어서 장면 정권이 얻어 걸린 거지. 계속 못하고 있다가. 네네. 그래서 계속 실패하지 않습니까? 네네. 1952년 부산 정치파동 시기서부터 쿠데타 시도에 참여를 했다가 다시 1960년 4.19 네네. 4.19 혁명 때 5월 8일 하려고 했는데 4.19가 먼저 일어나는 바람에 포기를 했고 그 우스운 얘기로 그때 자기들끼리 술을 먹으면서 네. 땅을 팡팡 치면서 그랬답니다. 학생 나쁜 놈들 우리가 할 걸 이놈들 지들이 했다. 선수를 빼앗겼죠. 그리고 나서 다시 4.19 1주년이 되는 1961년 저희가 대학 1학년에 들어가던 해입니다. 네네. 1961년에 그 당시에 사회가 대단히 혼란했습니다. 데모가 많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는 거니 사회가 혼란해지고 데모가 심해질 것이다. 이럴 때 쿠데타의 빌미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회가 혼란해질 때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군 부대를 동원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혹시 사회가 조용해질 수도 있다. 그렇죠. 라는 생각 때문에 당시 그 김종필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엄청난 자금을 동원해서 학생 조직을 만들고 폭동을 유발시키려고 했습니다. 경호실장을 하던 박종규 같은 사람은 전단지를 2만 장까지 동원해서 폭동을 유발시키려고 했는데 사회 혼란을 더 부추기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 네네. 서울의 학생들이 전부 침묵 시위를 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서울 시내 한 바퀴를 돌아서 당시 지금 청와대죠. 당시 경무대 앞으로 갔다가 학교로 돌아오는 침묵 시위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4.19 1주년이 다시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쿠데타를 시도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없었죠. 네. 그러자 다시 날짜를 1961년 5월 12일로 바꾸어서 다시 쿠데타를 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사전에 누설이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나흘 후에 5월 16일 쿠데타를 일으켜서 결국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16 쿠데타, 박정희의 쿠데타라는 것은 무슨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또 특정한 대상을 전복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 들여다보면 우스운 과정, 그냥 되냐 안 되냐 계속 찔러보다가 운이 좋게 1961년 5월 16일 날 쿠데타가 일어났다, 성공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한번 좀 들어가 보죠. 이 쿠데타의 발생 조건인데 이 5.16과 12.12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튼 선생님 그 5.16이 왜 일어났을까? 뭐 이렇게 불가피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시대 상황들 사실 그때 뭐 예를 들면 이집트의 나세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의 뭐 수카르노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게 유행이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 어떤 뭔가 혁신과 사회 변화를 표방하면서 실제로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좀 많았었는데 뭐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은 건지 아니면 뭐 또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모습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선생님. 이 5.16을 주도한 박정희라는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우선 간단히 살펴볼 수가 있지요. 이 사람은 엄청나게 변신을 한 사람이죠. 박정희 개인을 본다면? 그렇죠. 원래는 문경에서 옛날 소학교, 오늘날 교육은 국민학교 교사를 하다가 3년을 근무하다가 1940년에 만주로 가서 만주 군관학교에 입교를 합니다. 그 육사에 가지 못했던 까닭은 나이가 많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죠. 그 만주라는 것은 당시 뭐 일본이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과를 수료하고 나서 2년 후에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된 거죠. 이에 따라서 박정희는 1932년 5월 15일에 발생한 5.15 사건, 실제 5.15 쿠데타 미수 사건입니다. 또 1936년에 일본에서 발생한 2.26 사건, 실제 2.26 쿠데타 미수 사건, 두 미수 사건입니다. 이 5.15 사건과 2.26 사건에 대해서는 그 이병주 작가가 쓴 책에도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평소에 대단히 찬양을 하고 술만 먹으면 5.15, 2.26에 대해서 찬양을 했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장면 정권 형태하고 비슷한 것이 1920년대 일본은 나름대로 대단히 민주적인 사회였습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이 1920년 후반에 대공황이 일어나는 바람에 정치 부패가 일어납니다. 이것에 대한 저항으로 그 소위 육군 황도파 군인들이 민간 정부를 타도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5.15, 2.26 사건 쿠데타였습니다. 그럼 그때 30년대 때 뭐 기타 이키라든지 일본의 구구파들의 영향이 강했잖아요. 그런 그렇죠. 정신적 영향도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2.26 쿠데타도 기타 이키의 영향에서 된 거고, 그리고 기타 이키도 사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타 이키를 과연 박정희가 연구했는지 안 연구했는지 그건 알려진 게 없고, 어쨌든 영향은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용당할 정도의 인물이었고 그렇죠. 다 잘 알려진 인물이었으니까. 선생님 보시기엔 어때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 내에서 이제 인물을 중심으로 쿠데타의 발생 어떤 원인을 찾는 한 가지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구조적 조건이 용이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런 야심이 있는 사람이더라도 쉽게 성공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구조적 조건을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미얀마 사태도 그렇고 또는 5.18 때도 그렇고 또 5.16이나 뭐 이런 사태 때 매번 우리가 항상 묻는 것은 미국은 왜 가만히 있었는가라는 질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미소 양 진영 간의 대립 상황에서 미국으로서는 자기의 우방을 최대한 넓혀야 하고, 그래서 우방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들의 내적 속성 그 자체보다는 일단은 반공인이 아니냐, 이게 미국의 선택의 최우선 조건이 됐다. 그것이 국제정치적 상황의 냉혹한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 간섭을 못한 또 근본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그때 큐바 침공을 실패한 데였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큐바 침공을 했다가 실패를 해갖고 참 입장이 곤란하던 시절인데 다시 한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여기를 손을 댔다가 만일에 실패하는 경우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체제, 그렇죠. 다른 체제로 사회주의 체제나 공사주의 체제로 바뀔 수가 있지 않나라는 염려가 있었다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에 이제 막 식민지에서 이제 독립한 나라들에서 군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제 이 군대가 다른 모든 사회가 아직 그렇게 많이 발전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생존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 권력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군대가 상대적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서 훨씬 더 근대적 기술 또는 조직 면에서, 조직을 운영하는 면에서 효율적으로 잘 모여 있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고 토론이라는 게 없죠. 그냥 명령하고 지시하면 따르는 거죠. 네네. 이 극명한 대비 속에서 이런 민중들의 열망을 어떻게 보면 알리바이 삼아서
그런 자신들의 권력 욕구를 표출한 것 이렇게 사실 남미나 다른 나라에서도 다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 본인도 어찌됐건 뭐 좋은 집안, 엘리트 집안 출신은 아니니까 그런 모습이 당시 가난했던 우리나라의 전반적 환경을 생각해 보면 좀 친밀한 느낌으로 다가설 수도 있는 부분도 사실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 그렇죠? 민중주의적 요소가 없이는 군부 쿠데타가 성공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다. 근데 하나 제가 좀 궁금한 게 솔직히 이제 저도 이제 군대 만기 병장으로 전역을 했는데 예. 오늘날 현대 기준에서는 그런 뭐 엘리트다, 예, 선진 예. 조직이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아닌가요? 다르게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사실 이 관계가 역전이 되는데요. 네. 당시를 우리가 한 가지 단어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뭐냐면 네. 부대찌개라는 음식 아시죠? 좋아합니다. 그 음식의 유래가 결국 이제 미군으로 들어오는 이제 물건들이 결국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결국 한국 사람들이 이제 먹게 됐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모든 좋은 것은 미군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혜택을 제일 먼저 받는 집단이 그나마 군대죠. 군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혜택을 또 받는 것이 군 외곽에 있는 조직들이고. 지금 뭐 생각하는 거 전혀 다르다라고 지금 이제 조금 앞질러서 그 12.12를 얘기하자면 그 주역인 전두환 노태우도 그렇죠, 그렇죠. 바로 이 60년대에 미국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네. 이 우방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엘리트들을 유학시키고 장학금도 주고 투자도 하고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럼 장점이 뭐냐면 무기 체계가 비슷해지고요. 작전 개념이 같아지고 그다음에 언어가 통하게 되고 미국과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사회에서 그런 소수 엘리트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철저하게 친미적인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그럴 거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이미 60년대에 전두환 노태우라고 하는 그런 군부 엘리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 선생님 앞에서 지적하셨지만 그런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미국 입장에선 그 사회에 아주 특별한 친미 그룹이 권력을 장악한 거니 그게 절차상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싫은 집단은 또 아니고 용인할 수밖에 없는. 사회주의자들이 정권을 잡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 차라리 낫다고 보는 거죠. 선생님 막 얘기 나누는데 뭔가 막 적으셨어요. 뭐 하고 싶은 말씀 계신 거죠? 우선 그 5.16 쿠데타를 놓고 볼 적에 네. 왜 무기를 들고 나왔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군부 내 사정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군부 내 사정. 아니 사실은 저도 궁금했던 게 네. 박정희는 그렇다 치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김종필로 상징되는 648기나 혹은 네. 거기에 뭐 645기 이런 사람들의 집단적 참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면 결국은 군부 내 얘기가 좀 나와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첫째가 인사적체 문제입니다. 인사적체. 인사적체. 박정희 대통령이 나의 생년월일이 1917년이죠. 네. 그런데 당시 육군참모총장 하던 사람 장도영은 6살이나 아래입니다. 아, 더 젊었어요? 젊어죠. 그러니까 이 박정희라는 사람이 교사를 지내다가 갔기 때문에 군사영어학교 출신들이 전부 박정희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이 사람들이 100여 명이 6.25 전쟁을 거치고 나서 전부 장성으로 승진을 합니다. 해방 초기에 미국이 군사 영어학교를 만들었고 그렇죠. 거기에 들어간 게 사실상 뭐 641, 2기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사람들 중에 대표 주자가 이제 백선엽, 장도영 같은 사람인데 예. 이 사람들과 실제로 뭐 김종필 같은 648기생과 나이 차이 거의 없다. 그렇죠. 오히려 박정희 나이가 더 많고. 박정희 나이가 많고 아, 통계를 보니까 이렇대요. 648기상의 경우 네. 소위에서 소령까지 승진하는데 4년이 걸렸는데 네. 소령에서 중령까지 승진하는 데는 극단적인 경우에 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오히려 훨씬 오래 걸리네요. 예, 그러니까 그냥 만년 소령이죠. 그러네요. 네네. 예,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이석재라는 사람이 있죠. 그 648기인데 네. 이석재라는 사람이 너무나 봉급을 타고 보름이면 다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부인이 별도로 뭐 노점상을 한다든지 장사를 해서 네. 생계를 꾸려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복고시를 준비하자고 해서 아, 군인인데.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사복고시를 준비하게 됩니다. 사복고시를 준비해서 5.16 쿠데타에 참여해서 이 사람이 박정희가 조직한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법사위원장이 됩니다. 이 사람이 법사위원장이 되는 까닭이 먹고 살라고 직업을 바꾸려고
사법고시 준비를 하다가 법률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되죠. 그 남들이 사정 모르고 보면 준비된 인재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예. 그런데 이제 그 안을 보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생존의 어떤 이러한 수단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자고 할 때 나도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큰 동기 중에 하나가 이 바로 그 생활 문제가 당시에 상당히 큰 동기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보이고. 4.16혁명이 일어나고 장면 정권이 들어서서도 사실상 이승만 정권 때 어떤 그런 군부 요직 수뇌부들은 잘 이렇게 밀려나거나 재정의가 안 됐나 봐요. 그렇죠. 안 됐죠. 또 그 국내 사정으로 보면은 장면 정권이 무능했다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네. 국내에서도 그 협조한 사람이 장도영과 윤보선입니다. 그렇죠. 그 이 사람들이 협력을 했다고요? 장도영의 경우에는 사실 5.16 쿠데타를 몰랐죠. 네. 근데 박정희 쪽에서는 사전에 통지를 했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장도영은 절대 그건 아니었다. 그건 아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했습니다. 네. 그 5.16 쿠데타 중에 편지를 씁니다. 한국 쿠데타 참 이상한 게 육군 참모총장한테 반란군 수괴가 편지를 씁니다. 사전에 통지를 안 하고 중간에 막 통지하는 거예요. 통지를 안 하고 거사를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상한 쿠데타가 있죠. 편지를 씁니다. 그런 그 편지를 쓰고 또 그걸 편지를 받습니다. 그거 받으면 탱크를 빨리 동원해 가고 빨리 진압해서. 진압을 해야 될 텐데 그 별로 큰 진압하는 행동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어정쩡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가 5월 16일 날 당일 날 왜 박정희하고 같이 청와대로 윤보선 대통령을 뭐하러 둘이 찾아갑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합법적 육군 참모총장하고 반란군 수괴하고 둘이 윤보선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또 윤보선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국군 통수권자인 윤보선 대통령의 허락 없이 계엄령을 멋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계엄령이 내 허가 받지 않고 선포된 거니까 무효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글쎄요. 방송까지 했습니다. 장관인 이 사람들은 빨리빨리 나와서 사태를 해결해라. 항복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럼 장도영이나 윤보선이 보여준 모습은 나중에 그 최규하 대통령, 그러니까 12.12 군사 반란에서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하는 걸 제가해줬었던 최규하 대통령 거의 좀 비슷한 행동으로 봐도 좀 무방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엘리트들이 이 공화국 질서에 대한 확신이나 신념이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 저는 그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쿠데타는 성공하거나 진압되거나 아니면 내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제 내전으로 가지 않도록 그냥 타협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변명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줄 것이냐. 확실하게 진압할 수 없다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판단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는 합법성과 정당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도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한번 그것이 허용되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건 분명하게 우리가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그 당시에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민주공화국에 대한 수의식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 조금 낮지 않았나. 네, 아니 그 너무 이렇게 소프트하게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뭐 현재 첨예한 주제도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반복적으로 좀 드는 것 같아서 공교롭게 이분들도 회고록에다가 현장에서 참여했는데 난 참여하지 않았다. 나중에 최규하 대통령도 나는 이 속았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뭐 비슷한 마타도어를 쓰잖아요. 굉장히 좀 이분들이 자기들이 지켜야 될 어떤 그 민주공화국에 대한 헌법 의식 자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연스럽게 좀 12.12 군사 반란 쪽으로 넘어오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좀 12.12 군사 반란 쪽으로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은? 그 옛날에 12.12 사태라고 불렀는데 최근에는 아예 공식 용어로 군사 반란이라고 딱 바뀌었더라고요. 12.12 군사 반란은 또 왜 생겼을까? 그 어떤 분이 책의 제목을 264일의 쿠데타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던데요. 264일의 쿠데타. 예, 그게 세계 최장의 쿠데타라고 합니다. 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정권을 즉시 잡아야 되는데 계속 바꾸고 준비를 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8월 달에 최규하 대통령을 사임시키고 그렇죠. 9월 1일 날 법적으로 취임을 하게 되죠. 네네네. 그런데 이 12.12 쿠데타의 경우에 그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뭐 잘 알려진 것처럼 전두환이나 노태우 같은 사람들이 소위 정치 군인이라고 하죠. 네. 그 정치 군인의 조직을 하나회라는 것을 조직을 해갖고 결국 하나회가 중심이 돼서 네. 하나회 구성원들이 중심이 돼서 12.12 쿠데타에서부터 이제 5.17 쿠데타에 이르게 되는데 박정희 진영에 가담하기 시작한 것은 쿠데타 당일이었습니다. 5월 16일 그 당시에 전두환이라는 사람은 서울대학교 ROTC 교관이었습니다. 대위. 하급 장교 정도겠네요. 그렇죠. 전두환 대위죠. 전두환 대위는 정치적인 감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해서 육군본부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얘 쿠데타가 일어난 것을 알고 그 이튿날 박정희를 만납니다. 만나서 이 성격을 파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재빨리 간파를 하고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동원해서 5월 18일 날 이틀 후죠. 5월 18일 날 5.16 쿠데타 지지 시위를 하게 됩니다. 서울시청 앞에까지 이제 행진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박정희한테는 1등 공신이죠. 지금 상당히 불안하고 그때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 장도영은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었고 해군 참모총장이나 공군 참모총장이나 해병대 사령관은 지지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육군 사관학교 교장이었던 강영원 씨도 이제 쿠데타 반대했죠. 반대했잖아요. 반대해서 잡아넣었죠. 네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육사 생도들이 시위를 하게 되니까 천군 만마를 얻게 된 거죠. 그렇게 돼서 이 쿠데타가 성공하고 나서 전두환 대위는 국가재건 최고의 인사과장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직책을 얻었네요. 예. 그때서부터 이제 박정희로부터 쿠데타의 방법을 전수받게 됩니다. 사실 인사과장 이런 게 진짜 요직이잖아요. 그렇죠. 요직이죠. 인사과장으로 가고 잠시 후에는 중앙정보부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권력이 무엇인지를 쭉 따라가기 시작을 하죠. 오랜 기간 배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1963년 7월에 김종필 이하 육사 8기생들을 잡아넣는 친위 쿠데타를 시도합니다. 참 희한한 사람들이죠. 64년에요. 63년이죠. 63년에. 네, 63년 7월이죠. 7월 달에 그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5.16 쿠데타를 박정희가 일으키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게 과연 성공했을까? 성공하지 못했을까? 라는 데 대해서 의문점을 갖게 되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 정치 자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정치 자금을 권력을 잡는 것이 확실해지면은 그렇죠. 돈을 갖다 바치겠죠. 그럼요. 그렇게 되죠. 그런데 돈의 방향이 이제 불분명해지니까 저는 그걸 만들어 먹기라고 그러는데 이 5.16 쿠데타 주체 세력이 만들어 먹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4대 의혹 사건입니다. 증권 파동, 새나라 자동차, 또 빠진코 등등의 사건을 일으켜서 워커힐 사건 이렇게 해서 워커힐의 건설 안에 투입되는 자금을 빼돌리고 증권 파동을 일으켜서 거기서 자금을 만들고 그 4대 의혹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 정권이 돈을 챙기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 4대 의혹 사건을 일으킨
김종필이야 육사 8기생들을 전부 잡아넣어서 군대를 정화시킨다라는 취지의 친위 쿠데타를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이걸 누설하는 바람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것을 잡아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정승화입니다. 나중에 나오는 육군참모총장. 그러네요. 거꾸로 전두환 일파가 구속하게 되는 바로 그 정승화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기록에 의하면은 정승화 보안사령관은 이 사람들을 구속하려고 했는데 네. 당시 중앙정보부장이던 김재춘 육사 5기죠. 네. 김재춘이라는 사람 그 육사 5기하고 육사 8기가 상당히 사이가 안 좋죠. 네. 그러니까 육사 5기인 김재춘이 만류했다고 그러죠. 예, 만류하고 박정희한테 가서도 구속하지 맙시다. 그래서 박정희가 화를 냈다고 하는 그 기록도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 1963년에 어찌됐건 박정희가 있고 6사 5기와 8기의 갈등 또 그 상황 속에서 전두환 그룹의 어떤 내부 쿠데타 시도 같은 것들이 얽히는 굉장한 정치적 충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때 이제 등장하게 되네요, 전두환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1963년부터 전두환 자기 대장인 박정희 대통령을 흉내냈다고 그럴까요? 본을 땄다고 그럴까? 그게 본을 딴 게 바로 그때인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때 보안사령관이 정승화였고 16년 후에 정승화가 다시 그렇죠. 전두환에 의해서 체포되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찌됐건 이게 우리는 1979년 11.6 사태 이후에 이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에만 우리가 대부분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전두환이라는 존재는 박정희라는 존재를 롤모델 삼아서 60년대 때부터 계속 자신의 어떤 그런 정치적 입지, 정치 군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갔다. 그렇죠. 그 얘기를 강조하고 싶으신 거죠? 아까 선생님이 이제 본이라는 말을 사용하셨는데 본을 굉장히 떴다고. 중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회과학에서 뭐 경로 의존성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애초에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의 쿠데타가 일종의 하나의 경로를 만들어 버린 거죠. 롤모델이 된 거죠. 성공의 일종의 이제 성공의 어떤 경로를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후배 장교들이 그 사람들을 모방하게 되고.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선 다행스럽게도 이제 차단이 됐지만 미얀마의 경우에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을 하듯이 본이 잘못 서면 그다음부터 사람들은 자꾸 그 본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두환과 그 전에 이제 선구자인 박정희의 관계에 주목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이 20년 사이에 한국 사회의 변화에도 조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와 79년 12.12 군사반란 사이의 사회의 변화. 약 20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그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 되게 이런 식의 폭력적인 정치 변동이 일어나는 데는 일정한 뭐 조건들, 그러니까 저발전의 조건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60년대에 비해서는 조금 나아진 면도 있지만 오늘날의 시점에서 보면 여전히 많이 부족한 면들이 1980년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로 그런 60년대보다는 나아진 그 요소가 말하자면 5.18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저항을 낳기도 하고 동시에 그 이후의 역사를 또 예비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매체 환경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쿠데타들이 성공하는 조건은 매체가 되게 이렇게 발달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매체 하나를 장악하면 자신들의 행동이 뭘 의미하는지를 홍보하기가 쉬워지고 또는 다른 대안적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1980년대 되면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방송국 하나를 장악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1980년에 5.18 때도 광주에서 제일 분노했던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방송국이 딴소리를 하는 거였거든요. 방송국 붙여버리고 막. 그러니까 당시에 있는 방송국들을 최대한 통제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그 통제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가능성이 국내에서 어려워질 경우에는 외신을 이용해서 우리가 우회해서도 그렇죠. 정보를 접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사실 80년대 내내 광주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비디오를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몰래 지하에서 보거나 또는 독일에서 방영된 것을 몰래 보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런 매체의 다원화라고 하는 것이 쿠데타의 성공 가능성을 점점점 줄이고 떨어뜨렸군요. 오히려 민주화의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또는 지금 미얀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정치적 변동 가능성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차단이죠. 인터넷을 차단하고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집권 세력이 알리고 싶어하는 것만 일방적으로 네, 알릴 수 있도록 그 채널만 열어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 일반 국민들이 이 사건을 일방적으로 이해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20년 사이에 상당히 변화가 없진 않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나이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냐면 중위 연령 또는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은 사회는 모험적인 것을 시도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가 60년대에만 해도 평균 연령이 이제 중위 연령이 아직도 20세, 67년까지만 해도 20세에 머물러 있었고 지금은 지금 40세가 넘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좀 많이 좀 너무 좀 우리가 몰드한 노령화 느낌이죠. 사회가 됐다고 그렇죠. 얘기를 하죠. 네. 비교하자면 미얀마 같은 사회가 아직도 27세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전히 출산율이 높고 음. 그리고 수명이 길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감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선택할 여지가 많고 목숨에 대한 어떤 소중함이라든지 이런 의식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하고. 낮고 그리고 경제 수준도 우리나라도 지금 1960년에 1인당 GDP가 158불 정도밖에 안 됐고 80년에 1,704불 뭐 이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엄청난 성장을 했지만 그래도 뭐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폭력적 변화를 통해서 잃을 것보단 얻을 것이 많다고 생각할 법한 사회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한 5, 6천 불 정도 이상이 넘어가야 더 이상 이제 폭력적 변동을 선호하지 않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밑에서는 사람들이 폭력적 변동도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리스크를 테이킹할 것이냐 해칭할 것이냐 이 관점에서 봤을 때 경제적 발전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와 또 연결되는 것이 교육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선생님 같은 분이야 이제 당시에 굉장히 엘리트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학 교육은커녕 아마 중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었을 거고요. 그럴 때 사람들이 체제에 대해서 또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법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는 굉장히 부족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도 사람들의 판단 또는 어쩌면 더디 가더라도 우리가 법 질서를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롭다는 판단을 하기보다는 뭔가 훨씬 더 일방적인 위에서 내려오는 해석을 그냥 쫓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아주 러프하게 얘기하면 혁명과 쿠데타의 차이를 좀 구분하지 못한다 이런 것도 볼 수 있나요? 국민들 사이에서? 그렇게 오히려 이제 그 교육 수준이 낮을 때 혁명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이제 혁명은 그것을 이제 누가 주도적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런 모험적인 일을 감행할 만큼 아직까지 세상에 대한 정교한 시각이 발전했지도 않고 또 사회가 그렇게 분화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선생님 뭐 조금 더 추가 12.12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지 않나요? 네. 뭐 저 공 교수님이 좋은 말씀 하셨고요. 그렇죠. 네. 뭐 이론적으로 아주 뭐 완벽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저는 실례를 하나 들어보죠. 네. 그 박정희건 전두환이건 쿠데타를 서두르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 어떤 책에 보면은 박정희의 경우에 눈에 핏발이 서서 쿠데타를 추진했다 이렇게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정희는 그 사상적인 배경 때문에 그 미국이 전역시키리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그 쿠데타 일으키는 1961년 1월 달에 박정희를 전역시키기로 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 사실 자기가 알죠. 자기가 아니까 이거 빨리빨리 안 하면은 자기가 옷을 벗고 옷을 벗으면 군복을 벗는 순간 자기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걸 알고 서두르게 되었고 전두환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 전두환의 경우는 정성화 육군 참모총장이 대실수라고 보는데요. 이 사람이 물론 그 1963년에 그 친위 쿠데타 음모 때 철저하게 응징을 안 한 것도 물론 문제겠습니다만은
전두환 이하 여러 사람들이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군인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네. 알고 있어서 박정희의 경우와 똑같이 전두환을 전역시키거나 동해안 지역 방위사령관, 동방사사령관이라고 그러죠. 동해안 지역 방위사령관으로 그건 아무 실권도 없죠, 그냥. 그걸로 보내려고 하고 있었죠. 그렇죠. 동해안이면 뭐 예. 딱히 할 일도 없고. 그때 당시에 이 전두환은 무엇이냐 하면 박정희가 죽기 직전에 육군 소장에 불과한 전두환을 보안사령관에 임명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12.12 사건으로 박정희가 죽고 나서 또 정승환은 전두환을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으로 임명을 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입니다만은 보안사령관, 합동수사본부 본부장, 그 다음에 1980년 4월에는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을 전부 통째로 쥐고 있으니까 그때 이미 80년 4월에 대한민국의 권력이 전두환의 수중에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죠. 근데 여하튼 이 정승환 육군참모총장이 전두환을 전역시키든지 동방사 사령관으로 보내든지 이걸 자기가 했었어야 되는데 당시 노재현 국방부 장관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노재현 씨가 또 국방부 차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그대로 전두환한테 귀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서두른 게 바로 12.12 쿠데타의 어떻게 보면 그 이면에 있는 원인 중에 하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전 좀 궁금한 게 이제 그 경로 의존성, 뭐 본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군대가 뭐 하나에만 있지는 않지 않았을까요? 다른 어떤 그런 세력, 군사 쿠데타나 박정희 체제가 무너진 상태에서 새롭게 권력을 잡고 싶어하는 세력 이런 것은 없었나요? 아니면 저는 어떻게 그게 봐야 되나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요. 네, 박정희가 자신이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전복시키는 쿠데타를 일으키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굉장히 예민해서 따라서 군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한 이석재라는 사람이 네. 생활이 곤궁해갖고 사법고시를 하려고 그러던 지경이 있었으니까 군부에 대한 생계에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월급도 올려주고. 예. 그 월급을 벼랑간 올릴 수는 없으니까 네. 당시 공무원을 수천 명을 숙청하고 옷 벗게 하고요. 네. 그 자리로 전부 군인 출신을 다 보냈고. 돈을 한 번 올릴 수 없으니까 자리를 만들어줬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특히 경찰로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로 많이. 예, 경찰로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18 때 발포 명령을 거부한 안병하 치안감도 바로 648기입니다. 동기구나. 예, 648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병하 치안감처럼 생계 수단을 전부 군부로, 공무원으로, 공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반란을 미리 막았기 때문에 박정희 시대에는 박정희라는 사람이 대단히 영리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어날 수가 없었죠. 전두환의 결국 등장이라는 건 박정희가 아꼈던 비호 세력이었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봐야 되나요? 예, 그렇게 따서 보고 저는 참 박정희가 죽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그렇죠. 예, 예. 살아 있었으면 불가능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죽기 직전에 보안사령관으로 임명을 했을까? 그게 무슨 박정희라는 사람이 국민 투표에서 이기고 나서 일기장에다가 신은 드디어 나에게 또다시 임무를 맡기셨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신의 계시를 받았는지 여하튼 그때 당시 그 계급이 소장밖에 안 됐기 때문에 보안사령관으로 갈 좀 예외적인 군번이 승진이었나요? 아니거든요. 근데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보안사령관이 되는 바람에 자기가 죽고 나서도 결국 합동수사본부장으로 가고 정승화를 잡아내고 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참 우연치고는 대단히 희한한 일이죠. 좀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니까 역사의 우연이라는 것이 물론 있지만 결국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본인이 그 경로 의존성을 막기 위해서 다 막아놨는데 본인이 키운 세력이 또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나니까 또 그 다음에 자리를 메꾸는 과정인데 혹시 선생님 또 좀 보충해 주실 이야기 있나요? 12.12 군사 반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 전두환의 쿠데타와 박정희의 쿠데타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것 다르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이제 군부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기는 하지만 훨씬 더 박정희의 쿠데타가 군대 바깥의 사회와의 어느 정도 일방적 교감일 수는 있지만 네네네. 교감을 바탕에 두고 있었다면 네. 전두환의 쿠데타는 철저하게 권력 집단 내부에서 일어난 일종의 이제 전문용어로는 푸치에 더 가까운. 푸치? 예. 그 독일어인데 이제 네. 군부 내의 일부 집단이 그 군부를 장악하는 이런 현상과 관련되는 것인데 조금은 좀 내부 반란의 성격이 좀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 반란. 그리고 네. 그것이 민중들의 어떤 열망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으로 일어난 어떻게 보면 그냥 권력 장악 욕심 외의 다른 대의 명분이 별로 없는 그냥 갑툭튀 같은 사건. 그런 사건으로 보고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5.16보다는 훨씬 더 노골적인 쿠데타. 그러니까 혁명이라고 본인이 뭔가를 차마 말할 뭐라고 포장을 하기도 좀 어려운 그쵸. 그런 네.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도 대규모 유혈 진압을 할 수밖에 없었고 5.16 쿠데타가 유혈 진압까지는 가지 않고서 그것이 이루어진 반면에 12.12는 유혈 진압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건이라고 봐야겠죠. 그때 참 의미가 좀 다르네요, 진짜.